여러분은 토파보다라는 순우리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토파보다는 가파른 곳을 오르려고 길을 더듬어 찾거나 빈틈없이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다. 즉, 샅샅이 훑어가며 살피다 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토파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토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잘못 설명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아는 만큼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면 거짓된 말에 제대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제식민시대는 조선을 근대화시킨 시대였다. 고종은 무능했고 대한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런 말들이 틀렸음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종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에 대해서 토파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 고종이 황제에 즉위한 이래로 1910년 일본의 침략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는 시점까지 약 13년을 이어간 우리나라 유일의 황제 국가입니다. 대한제국 시기는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시간,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은 왜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을까요?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근대 문물과 제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근대화된 주변 강대국들의 힘 겨루기 속에서 불안한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됩니다. 고종은 1895년 을미사병과 1896년 아관파천을 겪으면서 자주독립국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 근대화를 통한 강력한 국가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라는 것을 알리고 동시에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황제국으로의 선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은 1897년 10월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황제로 즉위하고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국의 국호는 대한으로 정하였는데요. 이는 한반도를 뜻하는 한가, 크다는 뜻의 대라는 글자의 합성어로 고대 사만부터의 5000년 우리 역사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국으로의 출발을 하늘에 고하고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이후 덕수궁으로 돌아와 예복을 입은 모든 신하들에게 황제국의 출범과 황제 즉위를 축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덕수궁 즉조당에서 각국 외교관을 접견하여 황제 즉위에 대한 축하를 받아 자주적 독립국가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당시 황제 즉위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즉위식 행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나라의 격을 높인 고종은 황제국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독자적인 요노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요노란 한자를 쓰는 아시아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연도를 세는 법을 말합니다.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은 황제국인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맺은 국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요노를 쓰지 못하고 중국의 요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요노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시대에는 광무라는 요노를, 순종 황제 시대에는 융희라는 요노를 사용하였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를 자주적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적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고종의 연호인 광무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광무개혁은 옛부터 지녀온 가치관을 바탕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구본 신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은 도로가 정비되고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으며 전신주가 세워지고 전등과 전차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기술학교를 설립하였고 근대식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짧은 대한제국 시기 우리나라는 놀라운 근대화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개항 이후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국기와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제정하였습니다. 1883년 고종은 공식적인 국기로 태극기를 정하였습니다. 태극기의 태극과 사괴의 문양은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에서 예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태극기 외에도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인 오약골 문양과 무궁화, 매 등의 문양을 국가 상징 문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은 황실의 복식과 식기, 공예품, 서양식 관복, 군복, 훈장, 공문서, 동전, 우표 등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 보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은 1884년에 군복, 관복, 사복을 간소화하라는 교지를 내리고 복식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식제도 개혁 전에는 신분이 높을수록 소매의 길이를 엄청 길게 하였습니다. 허례허식의 전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옷차림을 통해 신분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종은 관리가 착용하는 옷의 소매를 줄인 흑색의 단연 통일과 더불어 일상에서 착용하는 사복을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로 통일하는 등 복식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계급 간의 옷차림의 차이를 없애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 서양식 관복을 도입하는 복식 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서양식 관복의 도입은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복식 체계를 갖추어 자주 주권을 지닌 근대 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 노력이었으며 특히 서양식 관복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오약꽃이나 무궁화 같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활용하여 나라의 정체성을 표시하였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이며 황제에게 자주적인 권한이 있음을 나라 안팎에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의 통치체제를 모두 9개의 조항으로 분명히 명시한 대한국 국제를
1899년에 반포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에서는 대한제국의 군사권과 입법권, 외교권, 인명권 등 중요한 자주적 권한이 황제에게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대한국 국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확립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고종의 근대적 개혁 의지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은 군대 국가로의 대한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고종은 기존의 군사 조직을 근대적 군사 조직인 시위대와 친위대로 재편하였고, 기존 보병 중심에서 화력을 보강하는 포병부대와 기동력을 앞세운 기병대대, 그리고 군악대까지 갖추어 종합전투부대의 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의 군사 고문단을 초빙해 군제를 개편하였고 1898년에는 고급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근대식 무기 도입에도 관심을 쏟아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함인 양무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근대식 군제 개혁의 목표는 침략을 위한 군대의 양성이 아닌 자주국방 강화를 통한 영세 중립국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을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 등 황성 정비 사업에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1896년 한성부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내부령을 시행하여 주요 도로를 침범한 가옥들을 철거하고 도로변의 상가를 정리하여 도로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1897년 황토연길을 새로 개설하고 덕수궁과 황구단을 연결하는 소공로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후 남대문까지 연결하는 등 덕수궁을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종은 1897년경 한성에 탁골공원과 독립공원 등 근대식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원들은 시민공원이자 열린 공간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근대 국가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성 정비 사업은 한성을 근대적인 도시로 바꾸고자 한 고종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의 황성 정비 사업은 외국인의 눈에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은 고종의 노력으로 바뀐 한성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격찬을 하였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였지만 이제 극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고종은 당시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었던 전등 도입에도 앞장섰습니다. 고종은 1883년 미국의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보빙사로부터 미국의 전등 시설에 대해 전해 들은 고종은 근대적 전등 설비를 받아들이는 데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경복궁에서 켜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00년에는 서울 종로에 야간열차 운행을 위한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1901년에는 일본인 상가들이 몰려있는 진고개에 전깃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당시 최신식 문물이었던 전등의 도입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고종의 의지를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은 당시 신식 문물인 전차를 도입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종은 황실 자본을 투자하여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성전기회사는 전차 운행을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해 동대문 화력발전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로 한성 시내의 전차 운행뿐만이 아니라 전등 시설과 활동사진 상영 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899년 아시아 수도 중 최초로 전차가 개통되었고, 이 전차는 서대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앞과 종로를 거쳐 청량리까지 운행되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상징이었던 전차가 한성 곳곳을 종횡무진하는 모습은 외국인에게도 새로웠습니다. 당시 아시아보다 근대 문물이 발달하였던 유럽의 외교관 중 주한 이탈리아 공사 까를로 로제티는 한성의 전차를 보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성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전차다. 완벽하게 관리된 전차는 성 외곽까지 연결되고 있다. 전차를 통해 한성은 근대적 교통수단을 갖춘 극동 최초의 근대국가라는 명예를 얻었다. 고종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참석을 통해 서구의 산업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조선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통해 세계 변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제국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경복궁 긍정전을 재현한 대한제국관을 세워 도자기와 서책, 가구와 의복 등을 전시하여 대한제국의 여러 풍물과 문화를 소개하고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에 독립국의 일원으로 국제문화 교류를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 황실 생활에 서양 근대 문화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궁궐은 전통적인 모습과 서양 근대 양식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였고, 궁궐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모습에서도 서양식 시설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을 입식으로 바꾸어 침대와 의자를 놓았고, 샹들리에와 커튼 박스 등으로 서양식 응접실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대 수도 시설을 갖추어 실내에 서양식 주방과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근대 시설의 도입은 궁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뿐 아니라 복식과 음식 등의 생활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독수궁은 고종이 개항 이후 국난을 극복하고 근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한 대한제국의 황궁이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을 새로운 황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화군주임을 표명하고자 덕수궁 안팎에 정통적인 궁궐 정각들과 여러 서양식 근대 건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이 전통 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서구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성헌, 중명전, 돈덕전, 속조전과 같은 덕수궁의 서양식 건축물들은 황실의 주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의 격동적인 역사를 그대로 담게 되었습니다. 덕수궁의 서양식 건축물들은 고종의 근대화에 대한 의지, 대한제국의 근대 국가로서의 지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고종은 교육, 의료, 통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한제국을 근대 국가로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화군주로서 우리의 힘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고종의 노력을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 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며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1904년 현재 성취된 것만 보더라도 대한제국이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열강이 대한제국을 강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박할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시대는 조선을 근대화시킨 시대였다. 고종은 무능했고 대한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